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일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예, 한가위 명절 앞두고 이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더운데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운하, 경부 대운하 문제를 포함해서 국가가 왜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는지, 국가의 경제활동 참여가 필요하고 정당한 일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국가가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지 또는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경부 대운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되는 주장과 견해를 많이 들어보셨죠? 언론 보도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특집 보도, 또 책자, 대운하를 홍보하는 책자, 또 반대하는 책자,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제 어떤 입장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서로 다른 주장을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그 주장들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이런 판단 기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양쪽 주장을 모두 다 살펴보고 또 그런 주장을 살피기에 앞서서 그런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렇게 하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논란이지만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운하 문제를 직접 다루기 전에 상당히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것이 좋다 또는 싫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런 판단을 형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나의 판단이 이 논리적, 경험적 근거를 확실히 가지려면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먼 길을 돌아서 오늘 대운하 문제까지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어둔 이름과 이메일 주소는 우리 두 분의 조교 선생님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강의 진행 중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1차로 우리 조교 선생님들과 한번 이메일을 통해서 소통하시고, 제 메일도 다 알고 계시니까 또 미흡하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안 적어드려서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잠깐만 더 놔둘게요. 여러분이 적을 수 있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복잡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최소 단위로서 개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기업과 민간 가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정부는 또 거기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또 국내 시장을 벗어난 해외와 국민 경제 사이의 관계는 어떠하다, 이런 것들을 아주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재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화 또는 서비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대상이 되는 것, 우리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소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상품이라고 통칭하기도 하고, 재화와 서비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여러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왜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는가를 저절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건, 재화, 또는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서비스, 예컨대 이발소에 가서 컷을 한다든가, 또는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친다든가, 이럴 때 서비스를 제공받죠, 여러분이. 또 안경, 신발, 의복, 공책, 볼펜, 이런 것들도 다 재화에 속합니다.
이 재화의 소비와 관련해서 모든 재화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리법칙에도 그런 게 있죠. 한 공간을 두 가지 물질이 동시에 차지할 수는 없죠. 이런 것이 이제 배제성의 원리입니다. 배제한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구입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내야 되죠. 돈을 안 내고 밥 먹으면 무전취식 이렇게 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소비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의 경우에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째, 배제성. 적어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러니까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로부터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이해가 되죠? 예. 만약 배제할 수 없다면, 그 소비로부터 누군가를 배제할 수 없다면 돈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죠. 돈을 받지도 못하는 물건을 누가 공급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과 재화와 서비스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경합성이라는 건데요. 소비경합성.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죠. 저기 여학생이 저 뒤에 있는 학생도 안경을 끼고 있는데 저 학생이 안경을 끼고 있는 동안 다른 학생이 저 안경을 동시에 낄 수는 없죠. 누군가가 요 앞에 북문 앞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미스 신한테 헤어컷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동시에 다른 사람이 또 헤어컷을 미스 신으로부터 받을 수는 없겠죠. 이런 것이 경합성입니다. 경합성.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소비 경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누군가가 쓰고 있는 물건을 나도 쓸 수 있다면 내 친구가 안경을 쓰고 책을 읽고 있는데 동시에 나도 그 안경을 쓰고 책을 읽을 수 있다면 그럼 정상적으로 거래되기가 어렵겠죠. 내가 안 사고 친구 안경을 대신 쓰면 되니까 그것이 친구에게 아무런 불편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서 사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배제성. 이게 이제 excludability. 영어 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excludability. 글씨가 좀 잘못 써졌네. excludability. 또 하나가 소비의 경합성. 이것은 rivalry in consumption. 뭐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영어책을 읽을 때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런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표를 그려볼까요? 눈치 빠른 학생들은 벌써 짐작하겠죠? 배제할 수 있는 상품과 재화와 서비스가 있다면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B자를 붙이면 비배제성, 배제할 수 없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있다면 이것은 이제 non-excludability 그렇게 씁니다. 소비 경합성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소비 경합성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소비 비경합성이라고 씁니다. non-rivalry in consumption 이렇게 쓰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보면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이 네 칸 어디엔가 하나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제할 수 있고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있고 경합적인 일반적인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사유재라고 합니다. 사유재.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다 사유재입니다. 돈을 받고 사고 팝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면 타인을 그로부터 배제할 수 있고, 내가 이 물건을 쓰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또는 그 서비스를 절대 사용할 수 없죠. 사유제는 private goods라고 합니다. private goods. 사유제의 반대말이 뭘까요? 공공재. 이 반대편에 소비로부터 소비 경합적이지 않고 동시에 배제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공공재라고 합니다. public goods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소비 경합성은 있는데 누구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공유자원. common resource 이렇게 씁니다. 공유자원. 소비에서는 경합성이 없습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배제할 수는 있는 서비스나 재화, 이런 것들을 인위적 희소재화라고 합니다. 이 네 군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99.9999%의 재화와 서비스는 이 네 곳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제에 관해서는 제가 특별히 예를 들 필요가 없겠죠. 먼저 공공재를 한번 볼까요? 누구도 배제할 수 없고 또 남이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소비하는데 아무 방해도 되지 않는 서비스. 뭐가 있을까요? 공공재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국방. 그죠? 여러분의 동료들이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고 있으면, 그래서 나라가 국가 안보가 튼튼히 지켜지면 그 튼튼한 국가 안보로부터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을 배제할 수 없죠. 동시에 누군가가 안전함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덜 안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국방 서비스라든가 공중보건위생, 상수도와 하수도를 분리하는 거, 또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거. 전염병 예방 사업을 하는데 누구는 전염병에 걸리게 하고 누구는 안 걸리게 할 수 없죠. 동시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의 여러 보건정책이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혜택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동어반복적인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것이죠. 이 비배제적인 상품이나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왜 국가가 하느냐 하면 이른바 무임승차 행위 때문입니다. 무임승차. 예컨대 어떤 애국자가 있어서 국가안보가 무지하게 중요해. 아들을 한 200명쯤 낳아가지고 그럴 방법이 있다면 모두 다 현역으로 입대시켜야겠어. 어릴 때부터 체력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그런 애국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있다고 합시다. 그 200명의 아들들이 군대에 가서 나라를 튼튼히 지키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렵니까? 누군가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 아들은 군대 안 보내도 되겠죠? 이것이 소위 free rider, 무임승차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배제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누구나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면 시장에서 아무도 공급하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하니까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재화나 서비스를 통칭해서 공공재라고 부르고, 이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두면 전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공급하는 겁니다. 공급하는데 돈이 들죠?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세금을 걷어서 비용을 조달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론적인, 학문적인, 실제적인 문제가 수반됩니다. 우리가 대운하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공유자원은 뭐냐? 공유자원은 배제할 수가 없고 그 대신 경합적인 겁니다. 예컨대 어떤 마을이 공동의 목초지를 갖고 있다고 해보죠. 풀밭, 마을 소유의 풀밭. 마을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 소를 몰고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죠.
그러나 모두가 다 소나 말이나 양을 데리고 와서 풀을 뜯게 한다면, 그 말과 소의 숫자가 늘어나면 언젠가는 경합성이 발생하겠죠. 다른 사람이 풀을 뜯기면 내 소를 풀 뜯길 수 없는 상황. 일정 수준까지는 비경합적일 수 있죠. 소가 10마리, 20마리 놀 때는 이쪽에서 뜯어먹으면 다른 데서 자라니까.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50m 레인이 있는 수영장에 여러분이 혼자 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재미가 좋을까요? 재미가 덜하겠죠. 그 수영장에 사람이 한 40, 50명 정도 수영을 하고 그 중에는 몸짱 청년도 있고, 그죠? 뭐 아주 요즘 말로 이렇게 쭉쭉빵빵한 젊은 여성도 있고 서로 간에 좀 작업도 하고, 예, 그러면 혼자 수영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을 거예요. 이것은 경합성이 역으로 나타나는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함께 소비해 주는 것이 나의 행복과 효용을 더 증대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영장에 500명이 들어왔다. 또는 200명이 들어왔다. 200명이 들어오면 레인에서 수영하는데 걸거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라이벌리, 경합성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목초지, 공동의 목초지, 바다, 어민들이 가끔 많이 싸우죠. 중국 어민들하고 북한 어민들하고 대한민국 어민들하고 서해상에서 충돌하죠. 꽃게어장은 제한되어 있고 공해상에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다면 누구나 많은 배를 끌고 와서 꽃게잡이를 하게 됩니다. 경합성이 발생해서 분쟁이 생기죠. 한때 우리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고대구리라는 일본어로 말했던 저인망 어업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물을 바다 밑에 깔아앉혀서 싹 긁어 가는 거죠. 치어, 종패까지 다 긁어 갑니다. 공동 소유의 어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어획량이 줄기 시작해서 나중에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마치 공동의 목초지가 너도 나도 소나 말과 양을 많이 키워가지고 황폐해지는 것처럼, 이것이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비에서는 경합적인데 배제할 수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맑은 공기, 맑은 공기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죠? 공기가 맑기 때문에 좀 오염시키는 건 괜찮죠. 누군가가 한두 명이 오염시킨다면 큰 탈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동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배기가스, 독가스를 내뿜기 시작하면 누구도 맑은 공기를 소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생물 종다양성, 이런 것도 역시 공유자원에 속합니다. 누군가를 배제할 수 없어요. 소비경합적입니다. 사냥하는 사람들이 마구잡이 사냥을 하면 언젠가는 너구리, 오소리, 고라니들이 거의 사라지죠. 그렇죠? 누군가가 열심히 키워가지고 방목하지 않는 한은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공유자원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역시도 내버려 두면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 현실화됩니다. 어장은 황폐화하고 목초지, 풀밭은 황무지로 변하고 공기는 오염되고 강물은 혼탁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공유자원에 속합니다. 인위적 희소 제한은 오늘의 주제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서 간단히만 설명합니다. 인위적 희소 제한은 여러분 페이TV 아시죠? 페이TV. 요즘 집에 케이블 TV 많이 보죠? 내가 케이블 TV를 돈 안 내고 본다고 해가지고 남이 피해를 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한 가구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게 하는 것은 돈이 전혀 추가적으로 들지 않습니다. 한개 비용이 제로죠. 그러나 방송사들은 돈을 내지 않으면 못 보게 하죠. 페이TV의 특별한 채널, 이런 거라든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거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돈 하나도 안 들죠. 사람 유저들이 다운로드 받는데.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짜로 다운로드 받게 해주지는 않죠. 윈도우 같은 운영체계가 거의 독점 리눅스가 있기는 합니다만, 리눅스 같은 공짜 제품들은 점유비가 낮고 윈도우가 압도적으로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특허,
허가권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인위적인 제도 때문에 원래는 희소하지 않아야 될 재화나 서비스가 희소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비경합적이지만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특허권이라든가 허가권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는 경제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생략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표에서 살펴본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향유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들이 이 넷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 표를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이 비경합적인, 소비 비경합적인 재화나 서비스들은 실제로는 이 생산비가 별로 안 드는 이런 것들입니다. 많이 생산해도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그렇지만 적게 생산됩니다. 내버려 두면. 그래서 여기도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공공재. 이 공공재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외 영역에서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 시장경제 또는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1776년 국부론을 쓸 때 이 공공재의 영역에 많은 것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도로, 항만, 비행장, 이런 사회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으로 청년을 교육하는 문제, 말하자면 교육까지도 일부 공공재의 영역에 포함시켜서 서술을 해두었습니다. 거기에 근데 많은 불만을 얘기했거든요. 아담 스미스가 그 국부론 8편에 보면 국가 재정으로 청년을 교육하는 문제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국부론은 하도 유명해서 안 읽어본 사람들도 다 읽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자기가 다녔던 대학에 대한 묘사를 해놨는데, 이제 국립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교수들은 가르치는 일을 일찍부터 그만두었다. 연구도 하지 않고 강의도 제대로 안 하고 월급만 받아먹는다. 수강생의 숫자에 따라서 월급을 지급하는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할 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부자 될 것 같죠?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를 네 가지로 분류해 봤고, 오늘의 주제는 공공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부대운하를 만든다면 그것이 공공재냐?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이냐?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고속도로 보십시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라는 공기업이 하고 있죠. 운영을.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배제하죠. 돈 안 내면 못 들어갑니다. 얼마든지 배제할, 톨게이트만 만들면 배제할 수 있어요. 경합적입니까? 서비경합적이죠. 왜냐, 오늘 명절인데, 명절 내일부터 연휴인데 오늘 고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밀리죠. 우리가 명절 때마다 주말마다 고속도로라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게 소비경합적인지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가 할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대운하도 고속도로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 대운하나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이 네 번째 카테고리, 그러니까 공공재, 소위 비배제성, 비경합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얘기를 계속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예, 명료하죠.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재능과 지능과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공공재는 국가가 공급합니다. 국가가 공급하고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요금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국가가 어떤 공공재를 공급한다.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할 때 어떤 공공재를 공급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다음 단계에서 나옵니다. 도대체 공공재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을 국가가 공급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공공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공공재를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그죠? 중요하죠. 그 공공재의 품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그 다음에 공공재의 품질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연이어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 서비스가 공공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치안 서비스도 공공재죠. 최근에 보니까 여자 간첩이 잡혀가지고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 여러분 보셨죠? 이런 공안기구들의 대간첩 작전, 법원의 유지 운영, 검찰 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안 서비스에 속합니다. 통칭하면 이것이 치안 서비스인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다양하죠. 보통 언론에서 치안 서비스를 구분하는 법이 민생 치안, 그리고 시국 치안, 이렇게 나누죠. 민생 치안은 보통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안전하게, 도둑놈, 강도 안 만나게, 싸움 나면 빨리 가서 해결해주고, 이런 게 민생 치안입니다. 시국 치안은 대한민국의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우익의 용어로는 좌빨들을, 또는 반국가단체와 그 협조자, 고무 찬양하는 자, 국가를 해롭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불온해 보이는 유인물을 가진 자 등등을 잡아내는 것을 시국 치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국가가 전체 치안 서비스 중에서 민생 치안 몇 퍼센트, 시국 치안 몇 퍼센트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시죠. 근데 공급하는 사람은 대통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급합니다. 안 물어보죠? 안 물어봅니다. 컨테이너로 성을 쌓는다든가, 이것도 전부 다 치안 서비스에 속합니다. 이게 전부 공공재예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물대포를 쏘느냐 마느냐. 물대포를 쏘는 것도 치안 서비스라는 공공재입니다. 물대포 안에 파란색 물감을 넣을 거냐, 빨간색 물감을 넣을 거냐, 이건 역시도 공공재의 품질과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이에요. 차도에만 쏠 것이냐, 인도까지 공급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공공재의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최루탄, 이런 것도 전부 다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공공재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게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재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론적으로 보면 공공재는 아주 간단하게 어떤 공공재를 얼마나 공급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인데요. 이 한계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아직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3시간 강의를 한번 써야 되는데요. 대개 제 경험으로는 이거 설명하다 보면 학생들이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지루해가지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학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걸 파고들게 되면 여러분이 경제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는 경제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질려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현실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다루어가면서, 제가 강의 주제가 9개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있거든요. 적절한 때 봐서 지금 나열되어 있는 주제와 무관하게 마치 우주의 삼라만상의 운행 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뉴턴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경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계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의가 좀 진행되고 나서 여러분이 충분히 그것을 알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가졌을 때 그때 적절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생산비라는 것은 어떤 공공재 한 단위를, 그 공공재는 물대포일 수도 있고 무슨 119,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그런 치안 서비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공재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 비용을 한계 생산비라고 합니다. 한계 효용은 그 마지막으로 생산된 공공재 한 단위로 인해서 국민이 얼마나 행복해지느냐, 국민의 효용, 행복이 얼마큼 추가적으로 증진되느냐, 그것이 한계 효용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해요. 이것이 이것보다 크면 잘못됐죠. 한계 비용이 한계 효용보다 크니까 이거 생산 안 하는 게 나아요. 반면에 한계 효용이 한계 생산비보다 크다면 이런 공공재는 좀 더 생산 공급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계 생산력 체감의 법칙 때문에 한계 생산비는 생산량이 늘수록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생산비는 생산 단위가 늘어날수록 올라갑니다. 한계 생산비는. 한계 효용은 어떤 똑같은 제품을 계속 소비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비한 한 단위의 효용 또는 그것이 주는 행복은 감소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죠. 이것은 양의 증가에 따라서 올라가고 이것은 내려가니까 어느 시점에 만나는 점이 있겠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것처럼 그 점까지 생산하면 사회적으로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것이 같은 점까지 생산하면서 공급한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물대포 한 단위의 한계 생산비가 얼마인지는 물대포 생산업자도 잘 모를 거예요. 그걸 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그죠? 물대포를 담기 위해서 통이 좀 더 커야 되고 등등의 추가적인 비용, 이거 얼마인지를 잘 몰라요. 생산자도 잘 모릅니다. 한계 효용은 더 알기 어려워요. 이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죠? 최종적으로 한 단위 더 공급된 파란색 색소가 된 물대포가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효용을 가져다 줬습니까?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되죠. 이런 나쁜 예를 들면 곤란하고 좋은 예를 들죠. 우리 동네 경북대학교 앞에, 여기가 복현동인가요? 복현동에 112 순찰 자동차를 10대 추가적으로 마련하려고 한다. 그래서 복현동 주민들에게 묻습니다. 이 10대의 추가적인 112 순찰 자동차의 도입을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당신은 이것을 위해서 얼마를 낼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치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얼마라고 써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지는 추가적인 효용 또는 행복의 화폐 가치입니다.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지불의사라고 표현해요. 지불의사. 이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재를 소비하는 대가로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낼 의향이 있느냐, 그걸로 미루어서 이 추가적인 공공재의 효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조사하면 돼요. 근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복현동 주민들한테 그거 다 물어봐서 대답을 받으려면 순찰차 값보다 더 많이 들 거예요. 조사할 수 있지만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죠. 더 큰 문제는 쓴 대로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10만 원을 썼으면 1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왜냐면 각자 누리는 행복에 상응해서 돈을 내는 게 맞으니까. 여기 종부세를 내는 분이 복현동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부세 낼 정도로 재산이 많은 분은, 근데 재산이 많으니까 효용도 내가 크니까 나 20만 원 낼게. 어디 월세 사는 사람은 내 재산 하나도 없으니까 훔쳐가봐야 우리 집에서는 고물 텔레비전밖에 없어. 만 원밖에 난 낼 수 없어. 이렇게 해서 걷는다고 쳐요. 진실을 말할까요?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순진한 바보를 제외하면. 왜냐하면 그것을 써내는 순간 그만큼의 돈을 내야 된다면 누구도 정직하게 쓰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이른바 무임승차행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비배제적이죠. 비배제적입니다.
돈 낸 사람 집만 지켜주고 안 낸 사람은 안 지켜준다. 그렇게 말하면 제대로 쓸지 모르지만 비배제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할 때 합리적 행동이라는 것은 비효용, 비용, 불쾌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행복, 즐거움, 쾌락을 최대한 높이는 게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억수로 불쾌한 일이죠. 그렇죠? 가끔씩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지는 않지만 세금을 낸다는 것은 합리적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에 따르는 인간관 거기에 비춰보면 명백히 불쾌한 일입니다. 누구나 불쾌한 일을 피하고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적게 써서 돈을 조금만 내고 그러고 넘어가고 싶죠. 그래서 아무리 조사를 하려고 해도 이 지불 의사를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많은 논문들이 있고 이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수천 명까지는 몰라도 수백 명은 될 겁니다. 온갖 기기묘묘한 지불의사 측정 모델이 나왔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포기해야 됩니다. 한계를 떼야 돼요. 한계 마지널이라는 것은 최종 증분이 갖고 오는 추가적인 비효용 또는 효용, 비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파악하기도 어렵고 계산하기도 어렵고 알아보기도 어렵고 알아봤자 별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공공재를 공급할 때 이것이 한계 비용과 한계 효용이 일치하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비용과 효용이 어떠냐 이걸 조사하는 겁니다. 효용은 편익이라고도 말합니다. 편익. 효용은 영어로 쓰면 utility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써 utility. 편익은 뭐냐? 똑같은 뜻입니다. 이는 benefit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대운하 논쟁의 과정에서 비용 편익 분석 또는 편익 비용 분석,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셨죠? 이 marginality, 한계라는 것은 너무나 실정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계를 떼버리는 겁니다. 비용 그리고 효용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공공사업을 하려고 할 때 공공재를 추가적으로 생산 공급하려고 할 때는 비용 편익 분석 또는 편익 비용 분석 이런 걸 합니다. 그게 올바른 태도죠. 뭐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비용 편익 분석도 안 해보고 무조건 한다. 그렇게 해서 비용이 효용보다 또는 편익보다 훨씬 큰 사업을 하게 되면 나라가 흔들리게 되죠. 여러분 비용이 편익을 대대적으로 초월한 공공재를 공급한 여러 사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못해서 그렇죠. 조선 후기에 사회적 효용은 별로 없고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사업을 대원군이 했습니다. 경복궁, 중건, 그죠? 그것 때문에 뭐 조정이 나라가 흔들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군대를 보냈죠. 그때 명나라는 나라가 약해져 갖고 흔들흔들 할 때입니다. 그래서 조선 파병이 임진왜란 때 조선에 군대를 보낸 것이 명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군대, 국방, 해외 파병 전부 공공재죠. 요즘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뭐 아프다. 아픈지 안 아픈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정부 당국자 같으면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도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많이 아프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아팠다. 그럼 망신이잖아요. 심하게 아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었다. 망신이잖아요. 또 실제 심하게 아팠다 그랬는데 심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았다고 해가지고 뭐 좋은 일 있어요? 없죠. 괜히 심정 상하게 만드는 거죠.
사회적인 편익이 거의 없는 발언입니다. 그 말을 하는 분들의 개인적 편익은 있겠죠. 신문에 한번 나니까. 예. 그 개인의 편익과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의 편익을 혼동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무도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분한테 부탁을 안 했는데 그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험에 처해 따라서 와서 사람을 막 몇백 명을 죽이고 몇천 명을 불구로 만들고 이런 일을 했죠. 그것도 공공재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 차검한 총, 박달나무 몽둥이, 도청 앞에서의 발포 명령과 그 명령에 따라서 발포된 총알, 이 모든 것들이 다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라는 이름으로 분류됩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어려우냐? 사회적 편익이 없는 공공재를 너무 많이 공급해서 저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개성관광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강산도 마찬가지고 전 국토가 전부 다 바위에 새겨진 김형직 선생, 김일성 주석, 뭐 김정일 장군 이런 등등의 이름이 바위마다 새겨져 있죠. 돈 많이 들었겠죠? 개성 시내 곳곳에 김일성 주석의 동상, 주체탑을 작게 만든 거, 큰 광고 구호가 써진 간판, 이 전부 다 북한 사회가, 북한 정부가 인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재입니다. 사회적 편익은 거의 없죠.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국민의 다수가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일에 종사할 때 그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공급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 진도를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아까 인위적 희소재화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 독점에 관한 얘기를 빼놓고 갔습니다. 그럼 왜 철도, 도로, 항만, 비행장 이런 것들을 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일까요? 만들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배제적이고 소비 경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입니다. 근데 국가가 하고 있죠. 이것은 아까 말한 공공재와는 좀 다른 측면 때문에 국가가 합니다. 국가가 원래는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공공재의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제주체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요하게는 독점 중에서도 자연 독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에 공급자가 하나뿐인 시장, 이것을 독점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독점이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는 뭐 항암제, 다국적 제약사의 항암제처럼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 독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기술을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의 소스 코드를 절대 공개 안 하죠. 그것을 공개하는 순간 운영체제에 대한 독점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들의 항암제, 항에이즈 치료제 이런 것들도 전부 제조 과정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걸 공개하면 많은 기업들이 모방해서 만들어서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그 기업, 그 신약을 만든 기업의 이익을 깎아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독점입니다. 독점 중에서도 피할 수 없는 독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적 독점은 특허 보호 기간이 끝나면 저절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 이런 특허 보호 기간이 끝나게 되면
많은 회사들이 카피약, 복제약을 만들어서 거의 동일한 효능을 가진 약품들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값이 뚝 떨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아무리 가도 독점이 깨지지 않는 그런 독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자연 독점이라고 합니다. 내추럴 모노폴리. 그야말로 자연 독점입니다. 자연스럽게 독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자세히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가운데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한계 생산비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 단가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 생산량을 놓고 여기 한계 비용 또는 평균 비용, 평균 생산비입니다.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산량이 늘면 늘수록 그 서비스나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하는 산업, 이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시장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공급자만 남게 됩니다. 만약 생산량이 Q1인 기업과 생산량이 Q2인 기업이 있으면 이 두 번째 기업이 첫 번째 기업보다 훨씬 저렴하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죠. 가격 경쟁에서 밀려서 죽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이런 것이 망산업입니다. 망산업. 우리가 나중에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또 테마로 잡아두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전, 공기업이죠. 뭡니까? 발전소와 배전망,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고압선,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전기선, 이 모든 것들이 다 망이죠. 망. 그 다음에 한국통신, 이건 민영화됐습니다. 한국통신은 민영화됐지만 옛날에 전기통신공사, 그것은 전화망입니다. 도로공사, 도로망이죠.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물기를 잡고 있죠. 또 공기업이 어떤 게 있나요? 가스공사. 이것은 지방공기업으로 많이 되어 있죠. 가스관이라는 망을 따라 가스가 흘러다닙니다. 우체국. 예, 이것은 배달망. 그 다음에 신문지국.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서 한 아파트, 한 엘리베이터에 10가구가 어떤 신문을 보는 경우와 9층에 있는 한 가구만 보는 경우, 평균 배달 비용은 10가구를 보는 그 라인이 훨씬 적게 들겠죠. 물류와 관련해서, 물류라는 것은 로지스틱, 보통 물류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사람이, 정보가 시간 또는 공간을 건너서 이동하는 것을 물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군사 개념이죠. 군사 개념. 시공간을 지나서 사람과 정보와 돈과 그 무엇이든 흘러다니는 것을 물류라고 그럽니다. 원래 로지스틱이라는 것은 군사 용어예요. 군대의 보급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인데, 망산업이 거의 대부분 이 자연 독점 산업입니다. 그래서 내버려두면 민간의 독점 기업이 출현해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소비자를 착취하게 되어 있죠.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 초기 단계부터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뭐였습니까? 국유화. 이 사회주의자들만 국유화를 주장한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중요한 생산수단의 국유화, 이것을 주장했지만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망산업을 다 국영으로 했습니다. 민간 공급자가 독점하도록 내버려두느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가격 통제를 해야죠. 민간의
독점 기업이 활동하게 허용한다면 국가가 가격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그 재화와 서비스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약자고 공급자는 강자가 되어서 그 공급자는 엄청난 부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민간의 독점을 허용하면서 첫 번째가 가격 규제. 이 자연 독점에 대한 국가의 대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가격 규제. 2. 국영화 또는 국유화. 이 두 가지가 자연 독점에 대한 처방입니다. 지금까지 한 40분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 대운하라는 사업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국가 경제활동의 여러 이론적 기초를 살펴본 데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40분 동안 재화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질적인 성격. 그것을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관찰했고 그 중에서도 공공재에 해당하는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공급을 국가가 맡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타나는 국영기업 또는 국가의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공공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자연 독점이 나타나는 분야에서 국가가 직접 정부 조직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든가 아니면 국가의 소유기업, 공기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목격하는 공기업은 대부분 다 자연 독점과 관련해서 국가가 국영기업을 세운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반도 대운하로 들어가 볼까요? 한반도 대운하는 근본적으로 도로하고 비슷합니다. 철도도 망산업이죠. 철도망. 경부선 철도가 2개 있고 그 철도를 각각 하나의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서 둘이 경쟁을 한다. 그러면 운임이 내려갈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피 튀기는 가격 경쟁 끝에 한 회사가 망하고 나면 독점 회사가 엄청나게 운송료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 철도의 역사에서 늘 나타났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철도청, 그래서 국가가 직접 했죠. 최신청, 국가가 직접 했습니다. 우편 배달도. 지금은 철도공사, 민영화는 아니지만 여하튼 공사화를 했고 철도공사는 그 자회사로 철도유통, 무슨 서비스 이런 자회사들을 쭉 만들었습니다. 민간회사 형식을 갖고 있죠. 거기에 여성무원들을 고용했다가 정규직 고용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3년 넘게 싸우고 있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무조건 좋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만 이 세상에 무조건 좋기만 한 것 또는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운하를 왜 국가가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 대운하를 2개 할 수 있나요? 2개 못하죠. 단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술적, 환경적, 자연적, 경제적 조건이 단 하나의 대운하밖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독점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철저히 배제적인 사업입니다. 돈 안 내면 짐 안 실어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짐이 너무 붐비면 운송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경합적입니다. 그러나 자연 독점이기 때문에 국가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운하가 국가의 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대통령 후보가 이것에 대한 찬성, 추진 또는 반대의 공약을 내고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맡긴 것이죠. 만약 우리 국민들이 대운하 공약에 반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다면 이거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뽑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운하 하자는 의견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요. 그럼 여하튼 국가가 사업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아까 말한 한계 비용, 한계 효용 이건 포기하고 대운하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거기로부터 얼마만큼의 편익,
또는 수익이 발생하느냐,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제가 이 비용 편익 분석은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면 굉장히 많은 재정학 분야의 교수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 뭐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비용 편익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어이구, 1시간이 다 됐네. 자, 이제 어떤 대우나 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을 위해서 가정을 합니다. 가정. 우리는 알라딘의 여슬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 거인 이름이 지니죠? 지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대우나를 만들어주세요. 비용을 내겠습니다. 지니는 공짜로 안 해줘요. 돈을 받고 해줍니다. 근데 엄청난 초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대우나가 생겨라 이렇게 말하면 대우나가 그 순간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요. 그럼 우리가 지니에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부탁을 합니다. 지니, 대우나를 만들어줘. 경부 대우나를. 그럼 지니가 그 순간에 뚝딱 즉각 만듭니다. 오늘이 2009년 1월 1일이라고 하죠. 2009년 1월 1일. 지니가 2009년 1월 1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백두대간 밑으로 수십 킬로짜리 터널이 뚫린 대우나를 딱 만들어줍니다. 그날부터 운행이 시작돼요. 그때 지니한테 우리가 돈을 내야죠. 지니한테 내는 돈을 C라고 합니다. 비용. 지니한테 C만큼의 돈을 내고 대우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지니는 대우나를 뚝딱 눈 깜짝할 사이에 파줍니다. 이 대우나에서는 수익이 나오겠죠. 서울과 부산 사이에 또는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도시들 사이에 물류가 연결됩니다. 그러면 운임이 나오게 되겠죠. 운임 수입이. 유지관리비 뭐 이런 걸 다 고려하지 말고, 유지관리비는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냥 한번 만들면 지니가 만든 거기 때문에 손대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영원히 이 대우나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늘이 2009년 1월 1일인데 정확히 1년 후인 2010년 1월 1일에 1년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1년치 수입을 B라고 합시다. B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1년 후에 2011년 1월 1일에 또 B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1월 1일에 또 B가 들어옵니다. 지니가 만든 거니까 똑같은 X로 들어오게 설계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것은 N년도에도 B가 들어옵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영원히 지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운하는 앞으로 해마다 1월 1일에 스몰 b만큼의 수익을 우리나라에 정부에 안겨준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국가사업의 모델입니다. 한번 만들면 유지보수 필요 없이 영원히 계속되고 해마다 똑같은 액수의 수익을 안겨줍니다. 수입을. 그럼 전체 수입을 B라고 하죠. 비용은 2009년 1월 1일에 한순간에 들어갔죠. 현재 가치입니다. C는 그죠? B는 미래에 나오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거니까 이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봐야겠죠. 그래야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자, 이제 환산하는 방법을 잠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미래 수입을 현재 수입으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할 때 쓰는 이자율이 필요하죠. 이자율을 R이라고 합시다. 이자율을. 그러면 1년 후에, 정확히 1년 후에 들어올 스몰 b라는 것은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R. 이해가 됩니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오늘이 추석이라고 합시다. 내년 추석에 내가 100만 원을 벌어요. 이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오늘 추석에 따진다면
1 플러스 이자율만큼을 해서 나누면 됩니다. 그죠? 그 액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액수를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 후 오늘 100만 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할인이라고 하는데, 할인.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1년 후에 들어오게 될 스몰 b의 현재 가치는 요게 되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되죠? 이런 거 알아야 사회생활 해요. 재테크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1년 후에 1월 1일 날 또 b만큼 스몰 b가 들어와요. 이것은 제곱.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3년 후에는 세제곱. n년 후에는 n승 제곱으로 나누게 됩니다. 무한히 계속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무한 등비급수.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 알고 있죠? 몰라요? 1 플러스 R 플러스 R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R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책을 좀 더 합시다. 이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까? 가우스라는 천재 수학자가 있습니다. 가우스 들어봤죠? 가우스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됐겠죠? 애들이 자꾸 떠들어요.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숙제를 한다. 실시. 1부터 100까지를 더해. 1, 2, 3, 4, 5, 6, 7, 8, 1부터 100까지를 더해서 가지고 와. 애들이 조용합니다. 근데 가우스는 눈 깜짝할 새 다 풀었죠. 급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겁니다. 1부터 100까지 더하고 그 밑에 100부터 1까지 더합니다. 그죠? 1부터 100까지 써놓고 또 100부터 1까지 내려가면서 써놓고 합치면 101, 101, 101, 101 해서 100개가 나오죠. 그죠? 아니 1부터 100까지 써놓고 이쪽에 다시 100부터 1까지 써놓고 아래 위로 합치면 1 더하기 100, 2 더하기 99 이렇게 해서 101이 100번 나오잖아요. 그죠? 101 곱하기 100 하면 1100이 되나요? 1100이 되면 그걸 둘로 나누면 그럼 1부터 100까지를 더한 게 되죠. 5050인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가우스라는 천재는 자기 혼자 터득한 천재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이걸 그냥 초항이 이거잖아요. 초항이. 이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1 더하기 1 플러스 R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이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초항은 1, 이 공비는 1 플러스 R분의 1, 이게 공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답은 뭐가 되냐 하면 R분의 B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해보세요. 이건 뭐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R분의 B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지우고 는 R분의 B입니다. 이자율을 만약 0.055%다. 연이자율을 5%로 우리가 가정한다면 우리 국고채 금리가 되게 5% 내외니까 현실적이죠. 5%로 가정한다면 이것은 20B가 됩니다. 20B. 만약 R이 if R이 0.05라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자율을 5%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20년 동안 나올 수입만 더해보면 대체로 이 영원히 계속될 운하가 가지고 올 수입을 다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자율이 10%라면 R이 0.1이라면 이건 10B가 되겠죠. 워낙 할인율이 크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생기는 수입은 정말 미미하다. 그러니까 10년치까지 편익을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일정한 수입을 발생시킬 때. 그러면 우리는 뭘 비교하느냐? C와 B를 비교합니다. C와 B를 비교합니다.
현재 들어가는 비용, 앞으로 미래의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모든 수입의 현재 가치. C가 B보다 크면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되죠? 하지 말아야죠. 비용이 수입보다 크니까 안 하는 게 맞죠. 만약 C와 B가 같다면 하나마나 하니까 안 하는 게 낫죠. 해도 별 이익이 없으니까. B가 C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제 할지 말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B가 C보다 현저히 크다면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B가 C보다 조금 높다면, 조금 크다면, 그리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대운하만 있는 게 아니고 제2경부선 철도 사업도 생각할 수 있고 제2경부고속도로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 아이템이 대안으로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런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B가 C보다 크다면, 그렇다면 어느 쪽이 얼마나 더 큰지를 계산해야겠죠. 그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같은 원리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서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대운하를 할지 말지는. 여기까지는. 그렇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진이에게 맡겨서 눈 깜짝할 사이에 건설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건설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비용이 그냥 C라고 가정했지만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현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가 하면 비금전적인, 그러니까 인비지블한, 볼 수 없는, 또는 인텐저블한, 만질 수 없는, 그러나 명백히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비용들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 C를 확정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동시에 베네핏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네핏도 매년 똑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불확실합니다.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비용은 확실하지만 미래의 수입은 불확실합니다. 현재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할 때는 비금전적인, 잘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비금전적인 형태의 비용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미래에 들어오게 될 수입에 관해서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때쯤 이제 휴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표를 2개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휴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 길을 돌아서 드디어 대운하, 경부 대운하의 비용 편익 분석을 우리가 들어볼 때가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운하론을 설파했던 분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무리 뒤져도, 또 대운하 지지하는 단체, 소위 시민단체들의 홈페이지에 가서 아무리 뒤져도 비용 편익 분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제가 10개 사이트를 다 뒤졌는데 비용 편익 분석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대운하에 반대하는 분들의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도 역시 표로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먼저 표로 정리해야 될 의무를 가진 것은 찬성 측이죠. 찬성하자는 쪽에서 먼저 계산서를 뽑아서 내야 됩니다. 반대하는 쪽은 그 계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논리를 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증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유명한 철학적 논쟁을 상기시키는데요.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죠.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한 중국 차주전자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논쟁과 관련된 것인데, 여러분들 중에는 신을 믿는 분들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신은 존재한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없을 따름이다. 반박할 길이 없죠. 아니, 신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인지할 수가 없어서 없는 것처럼 생각될 따름이 실제로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논리는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버트런트 러셀이 얘기한 중국 차주전자에 관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러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에 중국 차주전자가 하나 돌고 있어요. 궤도를. 지구하고 화성 사이 궤도를, 또는 뭐 지구와 목성 사이의 궤도를 중국식 차주전자가 돌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차주전자는 참 예쁜 차주전자인데 아무리 우수한 관측 장비를 동원해서 관측해도 그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중국 차주전자가 지구와 화성 사이의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걸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관측 자료를 내든 어떤 뭐 경험적인 관측 자료를 내든 이론적으로 그걸 증명하든. 그렇죠? 대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운하가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수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중국 차주전자가 지구와 화성 사이에 돌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거증 책임. 증명을 할 책임은 주장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하나의 반증으로 충분할 수 있죠. 전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그래서 찬반 논란이 벌어질 때는 논리적인 싸움에서는 찬성 쪽이 언제나 불리합니다. 굉장히 공평하죠? 자, 대운하, 그래서 제가 열심히 뒤져서 유추해서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우선 비용표부터 볼까요? 비용표. 크게 뒤에 보여요? 이건 숫자를 봐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이고. 자, 여기 이제 항목입니다. 항목. 이건 이제 찬성 또는 추진적 주장이고요. 이쪽은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제일 먼저 대운하를 만들면 건설 비용이 들겠죠? 우리가 진이한테 줘야 되는 돈. 그죠? 건설비 14조 1천억. 여기 이제 단위가 전부 다 억입니다. 억. 지금부터 단위 억. 14조 1천. 그 다음에 토지 보상해야 되죠? 그죠? 수용되는 토지들. 토지 보상 1조 1천억. 그 다음에 환경이 좀 파괴되겠죠? 환경 파괴되는 것을 복구해서 환경 파괴를 전혀 없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없는 그 비스름하게 만드는데 돈이 들겠죠. 환경 파괴는 비금전적인 비용이지만 이것을 원래대로 돌리는 데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에다가 1조 863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맨 밑에 합계 16조 2,863억 원. 이것이 이제 곽승준 교수, 그 청와대 수석인가 뭐 하시다가 그만두셨죠. 곽승준 교수가 제시한 찬성 논리의 비용 항목입니다. 근데 왜 이가 빠졌죠, 이게? 이가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냐?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비용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가 빠져 있습니다. 우선 반대론자들은 건설 비용을 20조 플러스 알파로 봅니다. 20조 이상 든다. 그 다음에 토지 보상, 이것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환경 파괴는 과소축에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새로운 항목을 집어넣습니다. 교량 재건. 여기 행주나루나 인천에서 시작해서 행주나루에서 시작해서 부산까지 가는 한강, 남한강,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강 위로 다리가 약 112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수심을 7m로 할 경우에 교각이 낮거나 교각이 좁은, 교각 사이가 좁은 곳으로는 바지선이 통과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심하게 밑을 파내야 되거나 이런 데는 교각을 뽑아내고 새로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지선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갖춘 교량으로 재건축해야 합니다. 찬성측에서는 약 14개 정도의 다리를 새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60개 정도의 다리를 재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에 1,000억 원 정도 잡아서 여기 5조 원 플러스 알파를 주장합니다.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낸 계산서에. 그 다음에 상수원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원. 한강, 남한강, 낙동강 수계에는 아주 많은 수의 취수지들이 있습니다. 이거 100길로 이걸 만들게 되면 뭐 콘크리트로도 좀 치고 밑에 파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배가 다니는 물을 취수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면 이제 팔당 상류 북한강 수계로 서울 수도권의 상수원을 전부 다 옮긴다든가, 또는 낙동강 수계에 있는 상수원들을 전부 그 지류나 여타 다른 강의 상류 지역으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데 돈이 든다는 거죠. 원래 추진 측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뭐 강변 여과수인가 이렇게 해갖고 문제없다, 오히려 바지선이 다니면 물이 맑아진다, 이렇게. 웃지 마세요. 진지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추계 불가능이라고,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상수원 이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돈이 얼마 들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연구된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액수를 추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빠진 게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유지관리비. 겨울 돼서 얼죠? 예, 옵니다. 예, 백두대간 지나가는 거기는 물이 얼게 되겠죠? 얼음도 깨야 되고. 예, 우리나라 하산계수가 비가 많이 오는 때하고 비가 안 올 때하고 차이가 몇백 배씩 이렇게 지니까 토사가 떠내려오면 준설도 해야겠죠? 뭐 기타 등등 여하튼 물건이란 건 쓰다 보면 하자가 생기니까 유지관리비를 보통 국가사업의 경우에 전체 해마다 전체 뭐 사업비의 몇 %로 이렇게 잡습니다. 보통 인천 신공항을 만든다 이러면 공사비의 몇 % 정도가 해마다 유지 보수비로 들어간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잡은 돈이 매년 2,115억 이렇게 반대쪽에서는 잡았습니다.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아마 정말 요술램프의 지니한테 공사를 맡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비를 안 잡아놓은 거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대개 통칭해서 40 내지 50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예,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찬성 쪽에서는 되게 비용을 밟죠? 밟아서 꾹꾹 눌러가지고 되도록 코스트와 베니핏 사이에서 코스트를 자꾸 적게 보이기 위해 만듭니다. 찬성 쪽은. 그게 유리하죠. 반대쪽에서는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계속 비용을 올립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읽다 보면 그건 좀 이따 얘기합시다. 하여튼 이 항목에서 보다시피 우선 비용 항목에서 반대쪽이 항목이 길어요. 항목이 길죠? 찬성 쪽은 항목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편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은 금전적 수입 그리고 비금전적인 수입을 금전으로 환산해서 현재의 가치로 다시 계산해서 해놓은 액수들입니다. 자, 이 편익을 봅니다. 항목, 찬, 반 마찬가지로 적습니다. 먼저 대운하를 만들면 주수입이 뭐죠? 운임수입입니다. 운임수입. 그런데 이제 운임수입을 계산을 좀 독특하게 했습니다. 대운하에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올 거냐를 계산한 게 아니고 대운하를 만들므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수송 비용이 얼마나 줄어들 거냐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없는 데서 수송하는 물동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운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도로나 철도, 항공을 통해서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운하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이제 물류에서 비용이 얼마 절감되느냐를 대운하의 수입으로 보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견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수송 비용 절감 이게 참 운하 운임 수입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하튼 그냥 국가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는 거니까 수송 비용 절감 찬성 쪽에서는 3조 2164억 원 2164억 원 그 다음에 물동량이 많이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운하 주변 도시들의 교통 환경이 좋아질 거다. 지금 도시 쪽에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큰데 그게 준다. 그래서 교통 혼잡 비용 절감 뭐 타당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1조 6,878억 원입니다. 6,878억 원. 그 다음에 이 항목이 굉장히 큰데 대기 질 개선 트럭이 다니면서 경유를 태워서 이산화탄소도 배출하고 뭐 황산가스도 배출하고 그래서 대기가 굉장히 공기가 나빠지고 있는데 배로 다니면 그게 굉장히 줄기 때문에 대기질이 개선된다. 이 돈을 영원 무궁토록 발생한다고 봐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 내가 이거 맞게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7조 3,315억 원.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수입이 골재 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골재 판매 수입. 이거는 이제 수심 7m를 해야 되니까 밑에를 파야죠. 그러면 이제 한강 쪽에서는 모래도 많이 나올 거고, 낙동강 하류에도 모래도 많이 나올 거고, 돌도 깨서 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골재가 나오게 돼 있죠. 이건 이제 산을 깎아서 부셔서 쓰는 골재라든가 산중골재, 또는 바다 모래를 길어 올리는 바다 골재에 비해서 훨씬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총 8조 3,432억 원. 그러니까 이것은 1입방미터, 1루베라고 말하죠. 1루베당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총 하여튼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한번 나눠 보십시오. 몇 루베가 될지. 그거를 1루베당 10,000원으로 잡고 팔았을 때 8조 3,432억 원의 수입이 들어온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항목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산림, 골재, 대체,
이게 뭐 잘 모르겠는데 4,745억 원입니다. 뭐 큰 액수는 아닌데 산에서 캐내던 골재를 대체하는 데 따라서 하여튼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꾸 좁아지는데 운하 부를게요. 운하 주변 공간 개선. 경치도 좋아지고 백길이 생기니까 또 선착장이다 뭐다 주변도 개발되고 해서 운하 주변의 공간이 더 좋아진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 게 1조 6,206억 원. 1조 6,206억 원. 그 다음에 딱 길다. 그 다음에 홍수 방지 그리고 용수 공급. 수심 7m가 되니까 물이 많아지잖아요. 물을 많이 가둘 수 있으니까 홍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도 더 풍족하게 쓸 수 있어서 한마디로 물이 돈이 된다. 이게 1조 6,206억 원. 아니다 이거 똑같은 건데. 운하 주변 공간 개선이 홍수 방지와 이게 참 6천 위에 게 틀렸네. 운하 주변 공간 개선이 1조 6,843억. 1조 6,843억. 홍수 방지 용수 공급이 1조 6,206억 원. 마지막으로 환경 편익. 이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 대운하가 생김으로 경부 대운하가 생김으로 인해서 뭐 물도 깨끗해지고 공기도 맑아지고 뭐 사람들이 관광을 올 만큼 볼거리도 생기고 등등을 다 합쳐서 1조 4,498억 원. 다 합치면 하나 빠졌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유발 부가가치입니다. 대운하를 만들려면 건설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중장비 업체도 물건 많이 팔 수 있고 뭐 등등 여하튼 골재 회사도 돈 벌 거고 등등 해서 여하튼 건설 공사를 많이 함으로 해서 유발되는 추가적인 부가가치. 이게 억수로 큰데 11조 7천억. 이게 제일 큽니다. 11조 7천억. 하여튼 11조 7천억만큼 대운하 공사를 안 할 때에 비해서 GDP가 그만큼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다 해보니까 아마 제 계산이 맞을 겁니다. 이게 쓸 데가 없네. 하여튼 편익 합계가 37조 4,449억 원. 이게 경부 대운하의 총 편익입니다. 돈으로 환산한 37조 4,449억 원. 반대쪽 논리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거를 왜 비용 편익 분석에 넣냐? 이거는 모든 사업에서 전부 다 있는 거다. 연관 산업들이 뭐 이익을 보는 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하는 그런 토목공사나 건설공사에서 이런 거는 따지지 않는다. 두 번째, 이거 과대추계다. 이건 이제 수송비용 절감이라는 것은 경부 축의 물동량의 일정 %가 대운하로 전환될 것이다. 운하 이용으로. 그게 5%냐, 10%냐, 15%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찬성 쪽에서는 대운하로 물동량이 전환되는 비율을 높게 잡았고, 반대쪽에서는 전환이 거의 안 될 것이다. 예컨대 반도체를 싣겠냐, 식품을 싣겠냐, 뭘 싣겠냐? 기억 실어봐야 무연탄, 시멘트 뭐 이런 건데 그거 실어서 무슨 돈이 벌리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서도 많이 이제 이걸 줄이려고, 편익은 줄이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부적절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수송비용 절감이니 뭐
이런 게 다 반영되어서 대운하의 운임 수입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하여튼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대기질 개선도 효과가 조금 있기는 할 텐데 이것도 과대축에 되어 있다. 그리고 교통 혼잡 비용 절감도 과도축에 되어 있다. 골재 판매 수입이 제일 큰 쟁점인데요. 이거를 2조 2천억으로 잡았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고, 산림골재 대체 이것도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운하 주변 공간 개선도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홍수 방지와 용수 공급도 부적절하다. 환경 편익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잡아서 부적절을 다 빼고 나면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남죠. 편익 항목은 반대쪽이 적게 잡습니다. 찬성 쪽은 많이 잡고, 이것은 여러분이 재미삼아 옛날에 대운하가 아니고 새만금 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은 안 했습니다 할 때는, 시작할 때는 하지 않았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새만금, 만경평야와 또 무슨 평야죠? 무슨 평야의 금자인데, 하여튼 만경평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평야입니다. 만경평야하고 무슨 금자가 들어가는 평야를 합친 그만큼의 농토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새만금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창 앞바다 갯벌을 엄청나게 메꾸는 사업인데, 그때 그 비용 편익 계산도 하지 않고 환경영향 평가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가서 기공식부터 했습니다. 87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막 축포 서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물막이만 겨우 했죠. 20년 지났는데, 그때 나중에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데, 그것을 추진한 농림부와 농촌공사 쪽에서 했던 비용 편익 분석 계산서를 보면 비용 부분은 몇 개 안 됩니다. 편익 부분은 굉장히 목록이 길어요. 그때도 환경단체에서 낸 걸 보면 정확히 거꾸로입니다. 결국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것은 고무줄로 어떤 대상의 길이를 재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무줄의 탄성치가 그걸 측정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르죠. 길게 재고 싶으면 쫙 당겨서 재고, 짧은 걸로 하고 싶으면 놓아서 재면 길고 짧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찬성 측의 주장대로 하면, 그 전에 골재 판매 얘기만 좀 할까요? 골재 판매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 공사비의 절반을 골재를 팔아서 충당하는 걸로 돼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개발 가능 골재량이랍니다. 그것에. 근데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이제 채취 가능 골재량이라는 개념을 써서 훨씬 적게 잡고 있고요. 무엇보다 큰 차이는 1루배당 10,000원을 계산을 했는데 생산비는 하나도 안 드냐? 생산비가 4,000원 정도 드니까 1루배당 6,000원을 잡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을 안 했습니다. 1년에 다 팔아치우는 걸로 계산해서 8조 얼마를 했기 때문에 1년에 무슨 수로 그 많은 골재를 국내에서 다 팔아치우냐. 우리나라 건설 총량, 전체 건설량에 다 이 골재만 넣어도 4년 정도 걸려야 다 소비할 수 있는 양인데 어떻게 단년도에 다 팔아치우냐. 그러니까 루배당 6,000원 잡고 한 7, 8년에 걸쳐서 계속 판다 생각하면 6년, 7년, 8년 후에 파는 거는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1 더하기 0.05, 1.05에 6승분의 1, 5승분의 1 이런 곱해야죠. 그렇게 따로 계산해 보니까 2조 2천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이 찬성론자들의 경우에는, 이거 지워도 되죠? 찬성론자 경우에는 베네핏을 코스트로 나눈 비율이 찬성에서는 2.3, 100원 쓰면 230원 번다, 그런 뜻입니다. 반대쪽에서는 0.28에서 0.05, 반대쪽에서 낸 8개의 분석 모델 중에서 최고로 높은 게 0.28, 100원 쓰면 28원 번다. 제일 낮은 거는 100원 쓰면 5원 번다.
이게 반대쪽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하고 20분 휴식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예고한 것처럼 서면 질문 또는 주장, 교수의 강의에 대한 비판, 건의, 뭐든지 다 좋습니다. 써서 다시 휴식 시간 끝나기 전에 우리 조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러면 소개하고 후반부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분간 휴식하겠습니다.